어머님 그냥 명의만 잠깐 바꾸자는 거예요. 아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도 자주 가물가물하시고 몸도 좀 안 좋아 보이셔서 이제 요양원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어머님을 위한 작은 선물이니까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자 얇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딱 봐도 갓나가지 않아 보이는 20만 원짜리 반지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에서 나를 반지 하나로 내보내려는 저 말투, 그 태도. 그럼 제 사연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 사는 73세 박분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뒤로 오로지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어요. 급식 조리사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 밥을 하며 제 아이는 집에 반찬 없이 키워온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네요.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내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됐다 싶었고 며느리가 들어올 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해줘야지 다짐도 했었죠. 그 며느리가 참 다정했어요. 말도 곱고 처음엔 얼마나 살갑게 굴었는지 처음엔 그 모습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지만 며느리는 제 생일에도 꽃을 보내고 어머니 건강 꼭 챙기셔야 해요라고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리가 멀어졌고 가끔은 말투에 가시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명의였던 집 문제를 두고 이상한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안에 뭔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 인생이 별게 있겠습니까? 20살에 시집 와서 40이 채 되기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후로는 온전히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죠. 급식 조리사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냄비 끓이고 쌀 씻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손에 기름때가 채 가시지 않아도 우리 성훈이 반찬은 따로 챙겨줘야지 하며 집에 돌아와 다시 밥상 차리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아이 참 조용했어요. 아버지 없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지 어릴 적엔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친 몸도 펴고 마음도 다잡으며 버텼습니다. 한겨울에 물도 안 나오는 주방에서 손이 얼어붙도록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 성훈이 대학만 가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성훈이 결혼했을 땐 마음이 이상했지만 기뻤습니다. 새 가정을 꾸린다는데 어찌 안 그렇겠어요. 며느리 하나 씨를 처음 봤을 땐 얼굴도 밝고 말도 참 공손하고 우리 엄마처럼 생각할게요라며 제 손 꼭 잡던 게 기억나요. 그때만 해도 정말 이제야 나도 좀 사람 구실하겠구나 싶었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하고 몇 해 동안은 그래도 명절이면 찾아오고 제 생일엔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왔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이상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 힘들다, 아프다며 자주 연락이 끊겼고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이 주말이면 처갓집에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엔 장모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요. 장인어른 가게 일이 급하대서 도와드리러 가야 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내 생일도 명절도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는 게 당연해지더라고요. 더 서러운 건 며느리가 제게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나섰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이 걱정돼서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보험 하나 들어드릴게요.
수익자는 그냥 저로 해도 괜찮죠? 나중에 제가 병원비 다 챙기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고마웠어요. 진짜 날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다 시작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 통장을 들여다보는데 자동이체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모르는 보험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고 가입자 명의는 저인데 수익자는 역시나 며느리였어요. 그걸 물었을 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건 혹시라도 어머님 급한 일 생기면 제가 챙기려고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보험을 그렇게 열어뜨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땐 증거도 없고 믿고 싶기도 해서 그냥 넘겨버렸죠. 어리석게도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슬그머니 말을 꺼낸 건 작년 여름쯤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혼자 사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글쎄 불편하긴 해도 이제 익숙하지.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아파트 전세 문제로 조금 어려운데요. 어머님 댁을 우리 명의로 해두면 대출이 조금 수월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나중엔 좀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겠니? 아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집은 계속 어머니가 사시고요.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더 좋고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찝찝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를 걱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리고 명예 이전이 이뤄졌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발길을 끊었고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일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 주 주말엔 며느리 SNS에 처가 식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장모님은 손에 큼직한 쇼핑백을 들고 밝게 웃고 있더군요.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석 상자 하나를 들고 말했죠. 어머님, 요즘 기억도 자주 가물가물하시고 몸도 좀 안 좋아 보이셔서 이제 요양원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어머님을 위한 작은 선물이니까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자 얇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딱 봐도 갓나가지 않아 보이는 20만 원짜리 반지였습니다. 이걸로 어머님 뜻 깊은 기념 남기세요. 이 집도 이제 저희가 잘 지켜갈게요.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에서 나를 반지 하나로 내보내려는 저 말투, 그 태도.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등을 돌린 채 울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울분이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거였구나.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저를 마치 짐짝 다루듯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요양원 상담 있는 날이에요. 시간 맞춰 나가셔야 해요. 나는 아직 요양원 들어갈 생각 없어. 건강에도 큰 문제 없고, 그게 어머님 생각이시고요. 저희 입장에선 걱정이 되니까요. 며느리는 한치의 미소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 그리고 하루빨리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성급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예민? 이 상황에서 내가 나였어도 그 말이 나올까? 며느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집 문제도 그렇고 힘든 건 나다. 너희가 집 가져가고 나서부터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제 말에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은 너무하잖니. 너도 이 집에서 크지 않았니?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저희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공간도 좁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내쫓겠다는 거니? 그 반지 하나 주고? 그건 기념품이에요. 마음을 담은 선물이잖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그 반지가 마음이면 나는 너희 마음 필요 없다.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알아서 짐 정리해 주세요. 내일 오전에 이삿짐 센터 부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평생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건만 이제는 주인도 아닌 눈치 보는 손님이 되어버린 현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랍 속 보험 서류, 그중 하나는 만기가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수익자란에 또렷하게 적힌 이 하나. 며느리 이름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요. 며칠 뒤 며느리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리하실 때 됐잖아요. 여긴 저희 집이니까요. 그래, 너희 집이지. 내 이름은 등기부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럼요. 깔끔하게 인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며느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동의서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된 보험 해지했다. 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익자 변경도 했고 나머지 재산도 정리 중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가 집 가져간 다음 날부터 변호사 상담 받았어. 이건 단순한 명예 이전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사기라고 하더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동의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나를 요양원 보낼 궁리만 하더니 이제 내가 나한테 내쫓기는 건 어때?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와이프가 보험금 노리고 나 보낼 계획 세운 거 알고 있었니? 그게 나는 그런 건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 눈앞에서 계약서에 내가 도장 찍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진짜 그땐 그렇게까지. 그래. 넌 항상 그렇게 몰랐다고 말하더라. 잠시 정적이 흐르고 며느리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없었다면 그 반지는 왜 줬니? 20만 원짜리 반지 하나로 나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다시 돌려놓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손댄 보험 다 무효 처리될 거야. 그렇게 말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허리를 곧게 펴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잠깐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 말에
또 한 번 심장이 싸늘해졌습니다. 후회는커녕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는 그 눈빛.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며느리는 그날 이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해졌다며 저를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고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난 요양원에 가 있었겠지. 그건 하나 씨가 조금 경솔하긴 했지만 엄마도 너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뭘 너무했니? 집 뺏기고 보험 뜯기고 그 와중에 너희 얼굴 보고도 웃으란 거니?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엔 다시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병원인데요. 이하나 씨가 입원 중이십니다. 보호자 맞으시죠? 네. 며느리가요? 임신 초기인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터라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병원, 임신 연락. 병원을 찾아간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당황했습니다. 그곳엔 며느리 그리고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게 보이던 눈빛은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닌 경계였습니다. 어머니 모셨네요. 며느리는 앙상한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몸은 괜찮니? 네,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혹시 보험 해지하셨다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애까지 가진 집 딸한테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이 아이 혼자 낳아야 될지도 모른다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도와주셔야죠. 도와달라고? 그동안 나를 내쫓으려 했던 사람에게 이제 와서 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가진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며느리의 입원 이후 상황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예전과 달리 말투는 다급하고 조급했습니다. 어머니, 보험은 진짜 다 해지하신 거예요? 그래. 왜? 그게 그렇게 아까워? 아니요. 그냥 우리도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가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그 아이가 불안해하는 게 보험 때문이니? 아니면 내가 안 넘어갈까봐 그러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안내. 며느리 명의로 접수된 문서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최근 제가 남긴 유언장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젠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겠다는 거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법을 앞세워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려 들고 있는 현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러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이 소송, 너도 알았니? 엄마 하나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보험도 끊고 유산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이거야? 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상황을 되돌려? 뭘? 내가 집을 다시 내놓고
보험도 다시 내 아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그럼 만족하겠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계획에 휘둘리는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넌 날 지킬 생각도 함께할 마음도 없었어.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더한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너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말과 함께 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부동산 명예 회복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대응했고 친정 쪽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동수 변호사님과 함께 수개월간 준비한 자료, 진명의 이전 과정에서 며느리가 제시한 허위 진단서, 보험 가입 당시의 통화 녹취, 심지어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이젠 곧 동방석이라는 메시지까지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저는 검은 한복 차림으로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그 반대편 며느리는 명품 가방에 새 옷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아들 그 아이는 그 옆에서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더군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령인 어머니의 판단 능력을 악용해 재산과 보험을 빼앗았으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말에 며느리는 순간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 정식 병원이 아닌 며느리 측 지인 명의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의 변호사는 당황해 자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무기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사건을 공익적인 의미로도 알리고 싶어 모든 과정과 자료를 시민단체에 전달해 두었습니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 소리에 법정은 술렁였고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다음 발언 시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아들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어머니, 이제 내가 나를 지킨다. 재판은 결론이 났습니다. 진명희는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보험해지는 적법 판정을 받았으며 며느리 측은 위조 서류 및 기망행위로 민사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서는 길, 아들은 주차장 한편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말을 걸까 하다가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될 테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분이야, 너네 며느리 여기저기 소문 다 났더라. 무슨 소문? 보험금 타려고 시어머니 몰래 요양원 보낼 뻔했다잖아. CCTV며 진단서며 뉴스거리도 다 됐더라. 놀랍게도 그 일이 지역 커뮤니티와 블로그, 심지어 SNS까지 퍼지며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가짜 효녀 며느리의 민낯, 시어머니 보험금 노린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졌고 며느리가 다니던 병원조차 그녀의 이름을 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지인들도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아들은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때 나를 어머니, 어머니하며 떠받들던 그들이 이젠 사람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수라면 복수겠죠.
하지만 제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증거와 자료들을 모아 고령자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 캠페인에 자료를 기부했습니다. 지역신문에 실린 제 인터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법이 당신의 가족보다 더 정직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뒤 저처럼 자식에게 당한 어르신들이 며칠 사이 상담을 신청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겪은 이 아픔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나 하나 회복되는 걸 넘어서 누군가를 보호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당한 사람이 아닌 이겨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하나는 결국 보험사에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었고 보험사들이 저 사람 그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냐며 불안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난 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랑 정리하려고요. 그래.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근데 하나가 지금 아이를 지웠대요. 나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너무 미안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책임질 문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내 몫은 여기까지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며느리 측은 뒤늦게 합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해해달라. 그땐 몰랐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게 해달라는 말들이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슬픔은 죄의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려 한 대가 제대로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사회적 활동을 접고 친정집에서 거의 외출 없이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날 작은 보자기를 챙겨 들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 안엔 며느리가 내밀었던 그 20만 원짜리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산 아래로 던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깟 금속 덩어리 하나로 날 바꾸려 했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긴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도 연락을 줄였습니다. 넌 아직 회복 중이야. 내가 정말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보자. 이 말만 남기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 상담 활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그 일 겪고도 이렇게 다시 설 수 있냐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일 덕분에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됐어요. 이제 난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평택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쓸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게 이곳은 아주 평온한 나만의 공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주 2회는 인근 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도 자식에게 집 넘겨줬다가 낭패봤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럴 때면 저는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자식도 좋지만 내 이름이 적힌 도장 하나가 어떤 인생을 지킬 수 있는지도 꼭 아셔야 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은 울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눈물부터 났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일 이후 제 마음엔 묘한 평정심 같은 게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허전합니다. 명절이면 시끌벅적한 집들 사이로 혼자 남겨진 느낌도 들고요. 그럴 땐 그냥 밖에 나가 산책합니다. 바람 맞으며 길 위에 피어난 들꽃을 보면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싶거든요. 아들과도 아직은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그 아이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언젠가는 정말로 스스로의 잘못을 되새기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날이 온다면 그땐 문을 열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고유한 사람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자식에게, 가족에게 모든 걸 걸었다가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